신나는 동화여행,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까마귀 괴물을 물리친 신랑.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신랑과 색시가 함께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날개 달린 괴물이 날아와 잽싸게 색시를 낚아채 가버렸습니다. 신랑은 날개 달린 괴물이 날아간 쪽으로 색시를 찾으러 갔어요. 한참 가다 보니 어느새 길이 없어지고 험한 절벽이 우뚝 앞을 가로막았죠. 신랑은 겨우겨우 절벽 위로 올라갔습니다. 절벽 위에는 자그마한 초가집에 한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신랑이 할머니에게 물었죠. 할머니, 날개 달린 괴물이 사는 곳을 아십니까? 그놈이 우리 색시를 채갔어요. 그놈은 무시무시한 까마귀 괴물이야. 그 괴물의 집에는 대문이 12개나 있는데 문마다 까마귀 부하가 지키고 있다가 낯선 사람이 지나가면 잡아 죽이지. 그러니 어서 그냥 돌아가도록 해. 안 됩니다. 꼭 가서 색시를 찾아야 돼요. 그러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정 가겠다면 떡을 12덩이 해가지고 가서 대문을 지키는 까마귀 부하들에게 한 덩이씩 던져줘. 까마귀 부하가 떡을 먹는 사이에 얼른 대문을 지나가면 무사히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신랑은 할머니에게 돈을 줄 테니 떡 12덩이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할머니는 신랑에게 떡 12덩이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 준 길로 한참을 갔더니 마침내 까마귀 괴물이 사는 집이 나타났어요. 우뚝우뚝 솟은 대문마다 정말로 까마귀 부하들이 지키고 있었죠. 첫 번째 대문 앞에 다가갔더니 까마귀 부하가 달려들며 신랑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신랑은 얼른 떡 한 덩이를 던져주고 까마귀 부하가 떡을 먹는 사이에 재빨리 대문을 지나갔어요. 두 번째 대문에서도 까마귀 부하는 역시 신랑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신랑은 또 떡 한 덩이를 던져주고 얼른 대문을 지나갈 수 있었죠. 이렇게 신랑은 떡을 한 덩이씩 던져주며 12대문을 모두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신랑이 집 안으로 들어가니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누구 없어? 그러자 안에서 누군가 나오는데 바로 잃어버린 색시였습니다. 신랑과 색시는 너무 기뻐 서로 얼싸안았어요. 색시가 신랑에게 말했죠. 까마귀 괴물은 도둑질을 나가고 지금 없답니다. 그러고는 신랑에게 까마귀 괴물이 쓰는 큰 칼을 들어보라고 했어요. 하지만 칼은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까마귀 괴물이 신는 무쇠신을 신어보라고 했습니다. 신랑이 무쇠신을 신고 움직여보려고 노력했지만 한 발짝도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색시가 말했어요. 까마귀 괴물은 이 칼을 맘대로 휘두르고 이 무쇠신을 신고 날듯이 뛰어다닐 수 있어요. 까마귀 괴물이 올 때까지 힘을 길러야 돼요. 그렇게 말한 색시는 까마귀 괴물이 몰래 숨겨두고 마시는 힘나는 물을 가져다 주었어요. 신랑은 몇 날 며칠 동안 힘나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칼을 조금 움직일 수 있게 되었어요. 신랑은 몇 날 며칠 동안 힘나는 물을 자꾸자꾸 마셨죠. 그랬더니 무쇠신을 신고 몇 발짝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랑은 계속해서 힘나는 물을 더 많이 마셨어요. 그러자 이제
칼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무쇠신을 신고도 날듯이 뛰어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요란한 소리를 내며 까마귀 괴물이 돌아왔어요. 까마귀 괴물은 신랑을 보고 호통을 쳤죠. 네 놈은 누구냐? 감히 내 신을 신고 내 칼을 들고 있다니. 신랑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이 못된 까마귀 괴물아, 내 색시를 찾으러 왔다. 까마귀 괴물은 코웃음을 치며 부하들을 시켜서 신랑을 잡아오라고 했어요. 까마귀 부하들이 모두 신랑에게 달려들었죠. 하지만 신랑은 무쇠신을 신고 날듯이 뛰어다니며 칼을 휘둘러 까마귀 부하들을 모두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까마귀 괴물이 직접 나섰어요. 신랑과 까마귀 괴물은 공중으로 솟아올라 한판 싸움을 시작했죠. 엎치락 뒤치락, 여기서 쿵 저기서 쾅. 싸움은 몇 날 며칠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싸우다 마침내 신랑이 까마귀 괴물의 다리를 잘라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리가 다시 날아올라 제자리에 척 붙고 마는 거예요. 신랑은 또 까마귀 괴물의 팔을 잘라냈습니다. 그런데 팔도 다시 날아올라 제자리에 척 붙고 말았죠. 어림도 없지. 내가 너 같은 애송이한테 죽을 것 같으냐? 신랑이 아무리 까마귀 괴물의 다리와 팔을 잘라내도 모두 다시 제자리에 척척 붙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싸움을 지켜보던 색시는 얼른 재를 준비해 놓고 신랑에게 까마귀 괴물의 목을 치라고 했어요. 신랑은 색시의 말을 듣고 온 힘을 다해 까마귀 괴물의 목을 쳤습니다. 까마귀 괴물의 목이 떨어지자 색시가 얼른 목 위에 재를 뿌렸어요. 그러자 목은 제자리에 다시 붙지 못하고 까마귀 괴물은 죽고 말았죠. 신랑과 색시가 집안을 살펴보니 금은 보화가 가득 쌓여 있었어요. 신랑과 색시는 금은 보화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삿도를 골린 아이. 옛날 어느 고을에 심술궂고 욕심이 많은 사또가 있었어요. 그 사또는 자기보다 부자인 사람을 보면 가만히 있지를 못했죠. 부임하자마자 사또는 부자들의 재산을 빼앗는 일부터 했습니다. 여봐라 이방. 내 사또 부르셨사옵니까? 소문에 듣자하니 이 고을에 황부자와 김부자가 있다고 하는데 불러오너라. 네 사또. 황부자와 김부자는 영문도 모른 채 관가로 불려왔어요. 사또는 당장에 그들의 재산을 반씩 빼앗아 버렸죠. 그러던 어느 날 사또는 또 이방을 불러 물었어요. 여봐라 이방. 이 고을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느냐? 네, 건넌 마을의 박부자입니다. 뭐 박부자? 자기가 제일 부자라는 대답을 듣고 싶었던 사또는 깜짝 놀랐어요. 나보다 더 부자가 또 있단 말이냐? 어서 박부자를 불러오너라. 박부자가 얼떨결에 사또 앞에 불려왔습니다. 네가 이 고을에서 제일 큰 부자라면서? 사또가 큰 소리로 박부자에게 물었어요. 아닙니다. 그저 먹고 살만합니다.
박 부자는 공손히 대답했어요. 그래, 그럼 송아지 한 마리만 받기로 하지. 그 대신 황소가 낳은 송아지를 가져와야 해. 알겠느냐? 네, 황소가 낳은 송아지요. 그래, 만약 황소가 낳은 송아지를 가져오지 못하면 대신 너의 전 재산을 가져와야 할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박 부자는 그대로 자리에 눕고 말았어요. 황소가 낳은 송아지를 어디서 구한담? 박 부자는 걱정이 되어 끙끙 앓았죠. 식구들도 모두 걱정을 했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박 부자는 인정이 많고 착한 사람이라 마을 사람들도 모두 박 부자의 일을 걱정했어요. 하지만 황소가 낳은 송아지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이때 박 부자네 꼴머슴 도리가 박 부자 앞에 나아가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사또를 만나서 일을 해결하겠습니다. 뭐? 네가? 네, 그러니 어서 기운을 차려 일어나십시오. 황소가 낳은 송아지를 구할 수 있기라도 하단 말이냐? 대감마님, 그게 아닙니다. 두고 보십시오. 다음 날 도리는 사또를 찾아갔어요. 너는 누구냐? 네, 저는 박 부자 때 꼴머슴인 도리입니다. 뭐라? 박 부자 내 모습이라고? 사또는 화가 났어요. 오라는 박 부자는 안 오고 머슴이, 그것도 어린 녀석이 감히 자기를 찾아온 것이 괘씸했죠. 박 부자는 뭐라고 네가 왔느냐? 사또는 호령했습니다. 네, 우리 주인 어른은 어제 사또께서 찾으시는 황소가 낳은 송아지를 발견하시고 너무 좋아서 쫓아가시다 그만 개뿔에 걸려 넘어지셨습니다. 뭐, 개뿔이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 도리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네, 개뿔에 걸려 넘어지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바람에 뱃속에 가졌던 아이마저 떨어졌습니다. 뭐시라고? 뱃속에 가졌던 아이가 떨어졌다고? 네, 그래서 상심하신 나머지 자리에 누워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제가 온 것입니다. 사또는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개지며 벼락같이 고함을 질렀어요.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거짓말을 하느냐? 여봐라, 저놈을 당장 옥에 가두어라. 사또의 말이 떨어지자 나졸이 달려와 도리를 붙잡았어요. 하지만 도리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사또에게 말했죠. 사또, 무엇이 거짓말이란 말씀입니까? 이놈, 네가 감히 나를 놀리려는 거냐? 이 세상에 불 달린 개가 어디 있고 남자인 박 부자가 어떻게 뱃속에 아이를 갖는다는 거냐? 사또는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모르며 동원의 의자 위에 덜썩 주저앉았어요. 사또, 황소가 송아지를 낳는데 왜 남자가 아이를 못 갖습니까? 또 남자가 아이를 갖는 세상이면 걔한테도 뿔이 있을 수 있지요. 그 말을 들은 사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도리는 말없이 앉아있는 사또를 남겨두고 집으로 돌아왔죠.
사또는 분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두고 보자. 내가 박 부자의 재산을 꼭 뺏고야 말 테다. 사또는 귀에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겨울이 되었어요. 옳지, 좋은 수가 있다. 사또는 박 부자를 다시 불렀죠. 박 부자, 내가 산딸기가 먹고 싶소. 박 부자는 없는 게 없는 부자니 산딸기도 가졌을 것이요. 내게 조금만 나누어 주오. 사또, 저희 집에는 산딸기가 없사옵니다. 어허, 사또의 말을 거역할 셈인가? 그럼 벌로 너의 재산을 몽땅 빼앗겠다. 집으로 돌아온 박 부자는 또 자리에 눕고 말았어요. 이 일을 어쩐다. 재산을 모두 사또에게 빼앗기게 생겼구나. 박 부자가 또 끙끙 앓고 있을 때 도리가 와서 박 부자를 안심시켰죠. 도리는 사또를 찾아갔습니다. 어인 일이냐? 네가 또 대신 왔다는 말이냐? 네, 사또, 저희 주인 영감님이 산딸기를 따러 가셨다가 그만 뱀에 물리셨습니다. 에이, 못된 놈. 네 놈이 또 거짓말을 하는구나. 이 겨울에 뱀이 어디 있단 말이냐? 사또는 화를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섰어요. 도리는 사또가 흥분을 가라앉힐 때까지 잠시 기다렸다가 말을 이었죠. 사또, 겨울이라 뱀이 없다면 산딸기도 겨울이라 없습니다. 사또는 또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나 사또는 약이 올라 도저히 분을 참을 수가 없었죠. 알았다. 그렇다면 사흘 안에 하늘의 북두칠성을 따오너라. 북두칠성은 겨울에도 있느니라. 알아들었느냐? 네, 북두칠성을요? 이번에는 도리도 고민을 했죠. 무슨 수로 하늘의 별을 따온담? 도리는 이틀 밤을 꼬박 새우며 생각했어요. 하지만 북두칠성을 따올 방법이 도무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사흘째가 되는 새벽, 도리는 무릎을 탁 쳤어요. 옳지, 좋은 수가 있어. 도리는 날이 새자마자 사또에게 달려갔죠. 사또, 제가 북두칠성을 따오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또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또, 하늘에 닿는 사다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북두칠성을 따오겠습니다. 멋이라, 하늘에 닿는 사다리. 사또는 또 한 번 도리의 꾀에 지고 말았어요. 이 녀석은 보통 녀석이 아니야. 박 부자의 재산을 빼앗으려면 이 녀석부터 없애야겠어. 사또는 도리를 없앨 궁리를 하며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어느 따뜻한 봄날, 사또는 박 부자를 불렀죠. 박 부자, 내가 도리를 공부시켜볼까 하는데. 도리를요? 그렇소. 비록 머슴이긴 하지만 총명하고 슬기로운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소. 그렇기는 하지만 내가 서울로 데려가 공부를 시키겠소. 사또의 속셈을 모르는 박 부자는 도리를 사또에게 빼앗기는 것 같아
여간 서운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또의 말을 거역할 수는 없었죠. 도리는 할 수 없이 사또를 따라 서울로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가다가 사또가 말했어요. 자, 여기서 좀 쉬어가자. 경치가 좋구나. 사또 일행은 풀밭에 앉았습니다. 도리야, 너도 이리 와서 앉거라. 네, 사또. 도리는 사또가 가리키는 자리에 짐을 풀고 앉았어요. 내가 앉은 자리는 절벽 끝이로구나. 아래로는 시퍼런 강물이 흐르고. 사또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는 도리는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김새가 이상해. 조심을 하는 게 좋겠어. 도리는 사또 일행이 무엇인가 이야기에 집중해 있는 동안 살며시 자리에서 일어나 나무 뒤에 가서 숨었어요. 내 생각이 어떠냐? 사또, 그거 좋은 방법입니다. 사또의 머리는 역시 다를 자가 없사옵니다. 사또 일행은 저희들끼리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죠. 그리고 얼마 뒤 사또가 일어나더니 도리가 내려놓은 짐을 냅다 발로 걷어차 절벽 아래로 떨어뜨렸어요. 사또는 그제야 안심이라는 듯 돌아서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원하다. 이제 내일에 방해할 놈이 없겠구나. 그때 짐과 함께 절벽으로 떨어진 줄 알았던 도리가 나타났죠. 사또, 무엇이 그리 시원하십니까? 아니, 넌 도리가 아니냐? 사또는 도리를 보자 자기의 계획이 또 실패한 것을 알았어요. 사또는 당황한 빛을 감추며 물었죠. 도리야, 글을 읽을 줄 아느냐? 부끄럽지만 글을 배우지 못해 모르옵니다. 그러자 사또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죠. 사또는 도리에게 편지를 주며 말했어요. 도리야, 이 편지를 가지고 우리 집에 가서 내 아들에게 전하고 오너라. 급한 일이니 빨리 갖다 주어야 한다. 도리는 사또가 시키는 대로 편지를 가지고 오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도리는 편지 속에 사또의 흉계가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마침 도리는 길에서 스님을 만났어요. 스님, 이 편지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그게 무슨 편지더냐? 저희 사또의 편지인데 아무래도 편지 안에 나쁜 흉계가 들어있는 것 같아서요. 어디 보자. 스님은 편지를 받아 펼쳤어요.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스님은 얼굴빛이 하얗게 변했죠. 이 편지를 전하라고 하더냐? 네, 스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스님은 눈을 감고 연부를 외웠습니다. 스님, 편지 속에 무슨 말이 쓰여 있나요? 스님은 한참 만에 눈을 뜨더니 도리를 바라보았어요. 네가 사또한테 죄를 지은 모양이로구나. 제가요? 전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요. 그럼 왜 사또가 널 죽이라고 했느냐? 도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또가 저를 죽이라고 했어요? 그래,
이 편지를 들고 간 아이를 죽이라고 쓰여 있구나. 도리는 지금까지의 일을 빠짐없이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난 스님은 머리를 끄덕였어요. 스님, 저에게 편지를 다시 좀 써주세요. 편지를 다시 써주라고. 네, 이 편지를 가져가면 제가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너를 살리자면 편지를 다시 써야겠구나. 그렇게 해서 스님은 도리가 부르는 대로 편지를 다시 써주었어요. 도리는 스님이 써준 편지를 가지고 사또의 아들에게 갔습니다. 네가 웬일이냐? 넌 서울로 가지 않았느냐? 네, 그런데 사또께서 이 편지를 전하라고 하셔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디 한번 보자. 편지를 읽은 사또의 아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튼 알았다. 아버님의 뜻이 그러시다니 서둘러 혼례를 올리도록 하지. 편지에는 편지를 들고 간 사람과 사또의 딸을 급히 혼인시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도리와 사또의 딸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혼례를 치렀죠. 혼례식이 끝나고 며칠 뒤 사또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사또는 지금쯤이면 아들이 도리 녀석을 잘 처치했겠지 하고 안심을 했죠. 아버님 이제 오시는군요. 사또의 아들이 사또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그래, 편지대로 일은 잘 해결했느냐? 네, 아버님 분부대로 서둘러 두 사람을 혼인시켰습니다. 혼인을? 무슨 혼인? 아버님이 편지를 가져온 사람과 누이 동생을 혼인시키라고 하셔서 즉시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편지를 보십시오. 뭐라고? 편지를 보니 과연 아들이 말한 그대로였죠. 사또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머스민 도리 녀석과 네 누이 동생의 혼례를 치렀느냐? 네, 아버님.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 일을 어쩌나. 그때 마침 도리와 사또의 딸이 함께 들어왔어요. 그리고 도리와 사또의 딸은 사또에게 공손히 절을 했죠. 아버님 돌아오셨군요. 부부가 되고 이제야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딸의 말에 사또는 어쩔 줄을 몰랐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사또는 자기가 도리의 슬기로움에 지고 말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도리가 말했어요. 앞으로 부지런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장인어른께 효도하겠습니다. 이 말에 사또는 마음을 열기로 했어요. 알았다. 그동안 내가 너무 심술궂었다. 나도 이제 좋은 사또가 될 것이야. 그 뒤 도리는 밤낮으로 공부해서 과거에 급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리 부부는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남의 땅에 돌 던지기. 어느 마을에 부자가 한 사람 살았어요. 부자는 돈도 많고 땅도 많고 하인들도 많았어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집과 정원을 꾸밀 거야. 부자는 서둘러 하인들을 불러 모았어요.
하인들은 돈이 많은 부자 앞에서 쩔쩔맸죠. 방을 넓히고 지붕도 뾰족하게 고쳐야지. 생각대로 집은 곧 멋지게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정원을 꾸밀 차례야.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정원이어야 해. 부자네 정원에는 이상하게도 돌멩이가 많이 박혀 있었어요. 어서 돌멩이부터 캐냅시다. 하인들은 흙에 박힌 돌멩이들을 쿵쿵쿵 캐냈어요. 작은 돌멩이까지 다 캐내야겠지. 하인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정원의 돌멩이들을 캐냈습니다. 돌멩이들을 어디에 내다 버릴까요? 하인 하나가 물었어요. 어리석기는 담장 바깥으로 던져버리면 간단하잖아. 부자가 답답하다는 듯이 소리쳤어요. 하인들은 부자가 시키는 대로 돌멩이들을 담장 밖으로 휙휙 집어던졌어요. 아이고, 이게 웬 돌벼락이야? 담장 밖을 지나던 사람이 날아온 돌멩이를 맞고 울상을 지었어요. 돌멩이에 걸려 넘어져 다치는 사람도 생겨났죠. 담장 밖 돌멩이들 때문에 사람들이 불편해하는데쇼. 하인 하나가 나서서 말했어요. 담장 밖은 신경 쓰지 말고 시키는 일이나 해. 부자는 콧방귀를 풍풍 뀌었죠. 돌멩이는 끊임없이 나왔답니다. 툭탁, 툭탁. 하인들은 부자가 하라는 대로 돌멩이를 담장 밖으로 내던졌어요. 담장 밖 길에는 돌멩이가 수북해졌죠. 부자는 하인들이 일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답니다. 돌멩이가 없어야 흙이 부드러워지고 정원의 나무들이 잘 자라지. 부자는 기분이 좋아서 콧노래를 불렀어요. 그때 이웃 마을에 사는 노인이 부자에게 다가왔답니다. 어째서 당신은 남의 땅에서 캐낸 돌을 당신 땅에 던지는 거요? 노인이 물었어요. 남의 땅이라니, 이 담장 안은 내 땅이요. 담장 바깥이 내 땅이 아닌 남의 땅이고 말이요. 부자는 노인이 늙어서 노망이 들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남의 땅에 돌멩이를 던지든 말든 상관하지 마시오. 부자는 소리를 질렀답니다. 사람에게 영원한 것이란 없어. 모든 건 달라지지요. 그러니 내 땅이 남의 것이 될 수도 있답니다. 노인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어요. 말도 안 돼. 내 땅이 왜 남의 것이 된단 말이요? 부자는 펄쩍 뛰며 대꾸했죠. 부자들은 자기가 언제까지나 부자일 거라고 생각하지요. 말을 마친 노인은 천천히 뒤돌아 걸어갔어요. 저런 정신 나간 노인 같으니. 부자는 얼굴을 실룩거리며 화를 냈답니다. 한동안 부자는 노인의 말이 왠지 마음에 걸렸어요. 무슨 뜻일까? 하지만 부자는 곧 정원 일에 다시 정신을 뺏겼죠. 드디어 정원 흙은 반반해지고 담장 밖의 돌멩이들은 산처럼 쌓였어요. 부자는 아름드리 소나무와 꽃나무들을 비싼 값에 사들여 심어놓았답니다. 우와, 세상에서 제일 멋진 정원이야.
부자의 정원을 구경 온 사람들은 입을 모아 칭찬했어요. 그때마다 부자는 어깨를 으쓱거리며 좋아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부자의 재산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돈이 벌리지 않았어요. 그래, 옷감 장사를 하면 다시 부자가 될 거야. 그렇지만 옷감 장사는 금세 망하고 말았어요. 그래, 이번에는 국수 장사를 하면 다시 부자가 되겠지. 하지만 한 달도 못 가 국수 장사도 망했답니다. 결국 하인들은 모두 떠나고 말았죠. 정원의 땅을 조금 떼내어 파는 수밖에 없어. 부자는 아름다운 정원의 귀퉁이 땅을 떼어 팔았어요. 비싼 값을 치르고 사들인 소나무와 꽃나무들도 팔아넘겼죠. 돈이 점점 없어지자 부자의 몸도 꽃이 말라갔어요. 정원의 땅도 모두 팔았고 이제 집을 파는 수밖에 없어. 마침내 부자는 집까지 팔아넘기게 되었어요. 부자는 이제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답니다. 이 집은 이제 내 집이니 썩 나가주시오. 부자의 집을 산 새 주인이 부자를 밖으로 내쫓았어요. 부자는 속이 상해 깊은 한숨을 내셨죠. 멋진 정원을 가지고 있던 부잣집 주인이 글쎄 거지가 되었다는군. 돈이 없어서 밥을 얻어먹고 다닌대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수군수군 말했어요. 부자는 수군대는 소리를 못 들은 척 삐척삐척 걸어다녔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답니다. 거지가 된 부자도 많이 늙었어요. 죽기 전에 예전에 살았던 집에 한번 가봐야겠구먼. 거지가 된 부자는 지팡이를 짚고 옛집을 찾아갔어요. 아이고 발바닥이야. 웬 돌멩이가 이렇게 많아. 거지가 된 부자는 신발도 못 신고 있었죠. 돌멩이를 밟은 부자의 맨발바닥에서 피가 흘렀답니다. 거지가 된 부자는 뚜덕뚜덕 지팡이로 더듬어 간신히 길을 걸었어요. 아이고, 잠깐 쉬었다 가야겠다. 부자는 전에 살았던 집의 담장에 기대어 앉았죠. 길에는 전에 내던진 돌멩이들이 여전히 굴러다녔어요. 너무 많이 던져놓았기 때문이죠. 부자는 쪼그리고 앉아 곰곰 생각에 잠겼답니다. 이웃마을 노인이 한 마리 생각나는군. 거지가 된 부자는 중얼중얼 혼잣말을 했어요. 노인은 그때 사람에게 영원한 것은 없다고 말했지. 부자는 지팡이를 담장에 기대 놓았어요. 부자들은 그걸 종종 잊는다고 말했어. 부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나빴어. 나만 생각하고 남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었던 거야. 거지가 된 부자는 힘없이 몸을 일으켰답니다. 어째서 당신은 남의 땅에서 캐낸 돌을 당신 땅에 던지는 거요? 노인의 목소리가 귓가에 쩌렁쩌렁 울렸어요. 부자는 귀를 꽉 틀어막았지만 소리는 여전히 들렸답니다. 그래, 노인의 말이 맞았어.
내 집이 남의 땅이 되고 집 밖이 내가 걸어가는 땅이 되고 말았어. 부자는 힘든 걸음을 떼어놓았어요.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지금처럼 되지는 않았을 텐데. 거지가 된 부자는 돌멩이가 깔린 길을 절뚝절뚝 걸어갔죠. 아이고 아파라. 피가 줄줄 흐르는 맨발바닥보다 후회하는 마음이 더 아팠답니다. 부자는 지팡이로 돌멩이 밭을 딱딱 짚으며 하염없이 걸어갔답니다. 아기 장수 우투리. 옛날 지리산 근처 외딴 마을에 한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기다려도 자식이 생기지 않자 부부는 아침마다 지리산 산신에게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기도가 효험이 있었는지 이듬해 부부는 잘생긴 사내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이의 탯줄이 영 잘리지 않았죠. 가위나 칼로도 탯줄을 자를 수가 없었습니다. 부부가 어찌할 바를 몰라 쩔쩔매고 있는데 어디선가 한 노파가 나타나 말했어요. 지리산 억새풀을 가져다가 탯줄을 잘라라. 그리고 아이의 이름은 우툴이라고 짓거라. 말을 마친 노파는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남편이 노파의 말대로 억새풀을 한 움큼 가져다가 탯줄을 자르니 신기하게도 바로 잘렸죠. 우투리는 갓난아기 때부터 행동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방에다 뉘어놓고 잠깐 나갔다 돌아오면 아기가 어느새 장롱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장롱은 제법 키가 커서 웬만한 큰아이도 올라갈 수가 없었죠. 이상하게 여긴 부부는 아기를 방에 두고 문구멍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어머, 여보, 우리 우투리가 날아다녀요. 겨드랑이에 조그만 날개가 달렸어요. 아내가 깜짝 놀라 소리치자 남편이 얼른 아내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겨드랑이에 날개가 달린 아기는 장차 영웅이 될 것으로 믿었어요. 가난한 백성이 영웅을 낳으면 권력자들이 가만두지 않았기 때문에 부부에게 그건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였죠. 권력을 손에 쥔 이들은 영웅이 자라나 자기들의 권력을 빼앗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발견하는 즉시 죽여버리곤 했습니다. 부부는 고민 끝에 우투리를 데리고 지리산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 숨어 살게 되었어요. 어느샌가 지리산에 우투리라는 영웅이 태어났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발없는 소문은 돌고 돌아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임금은 곧바로 우투리를 잡아오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이에 장수들이 군사를 이끌고 지리산으로 향했어요. 그 사이 우투리는 이미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우투리가 어디서 구해왔는지 콩을 한 마리나 가지고 와서 어머니에게 볶아달라고 했어요. 커다란 가마솥에 콩을 볶았는데 볶다 보니 콩 한 알이 가마솥 밖으로 툭 튀어나왔죠. 어머니는 무심결에 그 콩을 주워 먹고 말았습니다. 우투리는 어머니가 볶아준 콩으로 갑옷을 만들었어요. 콩을 하나하나 붙여 만든 갑옷은 제법 튼튼해 보였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주워 먹은 콩 때문에 콩 한 알이 모자라게 되어 왼쪽 겨드랑이 바로 아래
조그만 구멍이 생겼습니다. 우투리는 갑옷을 지어 입고 부모에게 말했어요. 조금 있으면 군사들이 들이닥칠 겁니다. 혹시 제가 싸우다 죽거든 뒷산 큰 바위 밑에 묻어주세요. 묻을 때 좁쌀 석대, 콩 석대, 팥 석대도 꼭 같이 묻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은 누구에게도 제 무덤이 있는 곳을 가르쳐주지 마세요. 3년 뒤 제가 다시 땅으로 나와 세상을 구할 겁니다. 우투리는 우선 부모를 피신시킨 뒤 늠름한 모습으로 골짜기 입구에 서서 군사들을 기다렸어요. 마침내 임금이 보낸 군사들이 새카맣게 몰려들었습니다. 우투리, 순순히 항복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선봉에 선 장군이 소리쳤습니다. 나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다. 누구든 나를 잡으려면 어서 덤벼라. 우투리가 당당하게 소리쳤어요. 군사들은 우투리의 당당한 기세에 눌려 함부로 나서지 못했죠. 그러자 장수가 궁수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저놈을 향해 활을 쏴라! 순식간에 수백 개의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수백 개의 화살도 우투리의 콩 갑옷을 뚫지는 못했어요. 그때 갑자기 우투리가 왼팔을 번쩍 치켜들자 겨드랑이 아래 작은 구멍이 드러났습니다. 또다시 수없이 많은 화살이 날아와 그중 한 발이 정확히 우투리의 겨드랑이 아래 뚫린 구멍에 꽂혔어요. 우투리는 맥없이 풀썩 쓰러져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우투리가 죽은 것을 확인한 장수는 군사들을 이끌고 의기양양하게 돌아갔죠. 우투리의 부모는 아들의 시신을 붙들고 서럽게 울었어요. 부모는 생전에 우투리가 말한 대로 뒷산 바위 밑에 시신을 묻어주었습니다. 좁쌀 석대, 콩 석대, 팥 석대도 잊지 않고 함께 묻어주었어요. 그 뒤로 3년이 되어갈 무렵 백성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아기정수 우투리가 살아있다네. 지리산에서 군사를 기르며 세상을 구할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구먼. 조용한 밤이면 산속에서 군사들이 말을 타고 훈련하는 소리까지 들린다던데. 소문은 백성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내 소문은 대궐한 임금의 귀에까지 전해졌어요. 걱정이 된 임금은 직접 군사를 이끌고 우투리네 집으로 쳐들어갔죠. 우투리 무덤이 어디냐?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우투리의 부모는 입을 꾹 다물고 죽어도 모른다고 버텼어요. 임금이 시퍼런 칼을 우투리 아버지의 목에 들이대며 울러댔습니다. 당장 대답하지 않으면 한 칼에 목을 벨 것이다. 우투리 어머니가 그만 다리에 힘이 쑥 빠져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뒷산 큰 바위 밑에 묻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임금은 당장 뒷산으로 가서 바위 밑을 파보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만 보니 바위가 조금 수상했죠. 임금은 만약 우투리가 살아있다면 숨을 때라고는 그 바위 속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임금이 소리쳤어요. 저 바위를 깨보아라. 군사들이 도끼와 망치로 바위를 마구 두들겼지만 이상하게도 바위에는 작은 상처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다시 우투리 아버지의 목에 칼을 대고 소리쳤어요. 우투리를 낳을 때 기이한 일이 없었느냐? 얼른 사실대로 고하라. 이번에도 겁에 질린 우투리 어머니가 벌벌 떨며 말했어요. 탯줄을 자를 수가 없었는데 어떤 노파의 말을 듣고 지리산 억새불로 탯줄을 잘랐습니다. 당장
억새풀을 꺾어오너라. 잠시 뒤 임금은 군사들이 꺾어온 억새풀 한 묶음으로 바위를 3개 내리쳤어요. 그러자 굉음과 함께 땅이 흔들리면서 거대한 바위가 쩍 하고 갈라졌죠. 갈라진 바위 속을 보니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소문대로 우투리는 죽지 않고 바위 속에서 수많은 군사를 기르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넣어준 좁쌀 석대, 콩 석대, 팥 석대가 모두 군사와 말이 되었던 거예요. 싸움터로 나갈 준비를 마친 군사들이 늘어서 있는데 그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군사를 진두지휘하기 위해 맨 앞에 선 우투리는 말을 타려고 한 발은 땅을 딛고 한 발은 안장에 걸치고 있었어요. 그 순간 바위가 갈라져 버린 것이에요. 바위가 갈라지면서 바위 속으로 바깥바람이 들어가자 그 많은 병사가 스르르 녹아버렸습니다. 우투리도 슬픈 표정을 지으며 눈독듯이 사라져버렸어요. 정확히 3년이 되기 딱 하루 전이었죠. 하루만 더 있었더라면 우투리가 군사들과 함께 바위에서 나와 어지러운 세상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투리의 꿈은 그만 물거품이 되고 말았어요. 바위가 갈라지고 우투리가 병사들과 함께 사라지던 바로 그날 밤, 지리산 자락에 날개 달린 말이 나타나 사흘밤 사흘낮을 울었다고 한답니다. 지리산 자락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도 언젠가 우투리가 다시 나타나 세상을 구할 것이라고 믿고 있답니다. 꽃을 바친 노인. 그대를 강릉태수로 임명하니 백성들을 잘 다스리도록 하시오. 신라 제33대 성덕왕은 순정공에게 강릉태수라는 큰 벼슬을 내렸어요. 얼마 후 순정공은 짐을 꾸려 부인인 수로와 함께 바닷가를 따라 강릉으로 떠났습니다. 그들은 도중에 어느 바닷가에서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마침 봄이라 온 산에 철쭉꽃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병풍처럼 바다를 둘러싸고 있는 돌산 꼭대기에도 철쭉꽃이 가득 피어 있었죠. 깎아지른 듯한 벼랑이에 피어 있는 철쭉꽃은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웠습니다. 벼랑 위에 탐스럽게 핀 철쭉꽃을 보면서 수로 부인이 말했습니다. 꽃이 정말 아름답구나. 누가 저 꽃을 좀 꺾어다 주겠느냐. 하인들은 벼랑을 올려다 보고는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저곳은 너무 높고 험해서 사람이 올라갈 수가 없사옵니다. 그러면서 모두들 못하겠다고 고개를 저었죠. 저렇게 아름다운 꽃을 여기서 바라볼 수밖에 없다니. 향기라도 맡아보면 좋으련만. 수로 부인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서로 눈치만 보았죠. 부인, 아무래도 그냥 가야 할 것 같소. 순정공도 벼랑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남편의 말을 듣고도 수로 부인은 못내 아쉬운 듯 한숨을 내쉬며 곁눈질로 절벽 위의 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때 어떤 노인이 암소를 몰고 길을 지나다가
수로 부인의 한숨 소리를 듣고는 멈추어 섰습니다. 노인은 암소를 잠시 놓아두고는 성큼성큼 벼랑 위로 올라갔어요. 사람들은 가슴을 졸이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죠. 노인이 저러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러나 사람들의 걱정과는 달리 노인은 금세 벼랑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이윽고 노인은 무사히 철쭉꽃을 꺾어 아래로 내려왔죠. 그러고는 수로 부인에게 그 꽃과 함께 꽃을 바치는 노래라는 뜻의 헌화가를 바쳤습니다. 자줏빛 바위가에 잡고 있는 암소를 놓게 하시고 나를 아니 부끄러워하시면 꽃을 꺾어 바치오리다. 꽃을 받은 수로 부인은 미소를 지으며 노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어요. 노인도 잠시 미소로 답하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암소를 몰고 길을 떠났습니다. 이 노인이 누구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었죠. 순정공과 수로 부인 일행은 다시 강릉 쪽으로 길을 떠났어요. 이틀 동안 걷고 또 걸어서 어느 바닷가 정자에 이르렀을 때였죠. 경치도 좋고 바람도 시원하니 이곳에서 점심이나 먹으며 쉬었다 갑시다. 순정공의 말에 수로 부인은 여유롭게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다에서 커다란 용이 나타나 수로 부인을 낚아채더니 바닷속으로 사라져버렸어요.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죠. 순정공은 발만 동동 구를 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또다시 한 노인이 나타나서 말했어요. 옛사람 말에 이르기를 여러 사람이 입을 모아 소리치면 무새도 녹일 수 있다고 했소. 부인을 채간 바닷속의 용도 여러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 겁낼 것이요. 그러니 사람들을 많이 불러모아 노래를 지어 부르고 막대기로 언덕을 두드리면 반드시 부인이 돌아올 것이요. 순정공은 노인의 말대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바다에 사는 용이 수로 부인을 잡아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들은 저마다 돕겠다고 나섰어요. 언덕으로 몰려온 사람들은 큰 소리로 바다 노래라는 뜻의 해가를 부르며 긴 막대기로 땅바닥을 두드렸습니다. 거부가 거부가 수로 부인을 내놓아라. 남의 아내를 훔쳐간 그제 얼마나 크랴. 네 만일 거역하고 내놓지 않는다면 그물로 너를 잡아 구워 먹으리. 그러자 정말로 용이 슬그머니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수로 부인을 잡아갈 때 서슬이 벌었던 그 용은 고분고분하게 수로 부인을 보내주었어요. 노인의 말대로 사람들의 노랫소리에 겁을 먹었던 것이죠. 아내를 다시 만난 순정공은 너무 기쁜 나머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순정공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수로 부인에게 물었어요. 부인, 바닷속 세상은 어떠하오? 7가지 보석으로 꾸민 궁전에서 먹는 음식들이 달고도 연하며 향기롭고 깨끗했습니다.
아마도 인간 세상의 음식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수로 부인의 옷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향기가 은은히 풍겼답니다. 수로 부인은 귀신도 탐낼 만큼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깊은 산이나 큰 연못을 지날 때마다 귀신이나 커다란 짐승들에게 붙들려 갔죠. 그런 일이 있을 때면 사람들은 또 노래를 부르며 바닥을 두드려 수로 부인을 구해냈답니다.